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령의 김재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봤었죠. 페이지가 103페이지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책을 보시면 그 사이에 박스 안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별도로 빼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모예요. 이 허가 기준 규모보다 작으면 허가를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지만 이 규모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허가하죠. 예, 그래서 허가 기준 규모가 중요했어요. 자, 허가 기준 규모를 볼 때는 뭘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채취는 부피 3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심의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허가 기준 규모를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형질 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보자 5천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암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림을 기억하세요. 용도지역에 어떻게 나오죠?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있고, 농림지역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써주시고, 자, 허가기준 규모는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공관농은 3만, 그 다음 보자는 5천이에요. 자, 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지 주상생자 처음에는 익숙해지면 이거 그림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림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려놓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위에 2개, 주상 밑에 2개, 생자 1만, 공간농 3만, 보자 5천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보자 5천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의할 게 있어요. 자, 토지를 보시면 원칙은 저 면적은요, 원칙은 각각이에요. 원칙은 각각입니다. 각각 그 면적보다 크면 허가 안 해주고 작으면 심의 거쳐 허가 해주겠죠. 근데 이게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하나의 필지인데 이렇게 용도 지역이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면적이 9천, 관리지역인데 여기는 면적이 24,000이에요. 보시면 자연녹지는 주상생자 1만이죠. 1만 제곱미터보다 작죠. 9천이니까. 그러니까 허가기준 규모보다 작으니까 심의 거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죠. 얘는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은 24,000이네요. 근데 허가기준 규모는 관리지역이 3만이죠. 3만. 근데 3만보다 작으니까 얘도 각각 보면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심의 거쳐서 허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걸치는 경우라면 이 하나의 필지에서 허가기준 규모가 제일 큰 게 뭐죠?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3만이죠. 근데 이 하나의 필지의 전체 크기 면적은 합치면 뭐죠? 33,000이에요. 그러면 관리지역의 허가기준보다 이 필지는 33,000이니까 더 크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일 큰 허가기준 면적 얘죠. 관리지역의 3만. 3만. 대지 면적은 24,000.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크면 대지 면적이 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허가기준 규모 좀 알아봤고요. 자, 앞서 말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5가지 경우인데요.
처음부터 보시면 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 20기 집단적으로 자생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그러니까 키우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거에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뭐 들짐승, 날짐승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량농지, 농지가 뭐만 심었다 그러면 아주 그 풍년이에요. 아주 무량농지. 이런 농지라면 좀 보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보존을 하는 거고,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거 개발하면 이런 거 훼손되니까 조금 보류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이거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제가 3+1화 써놨는데, 자, 심의를 거쳐서요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3개, 아래 거 3개, 얘네 3개는요 심의 없이, 심의 거치지 않고 2년을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연장해요. 2회 안 돼요.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 3개는 왜 심의 없이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3개는 얘네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지만, 얘네 3개는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계획이. 그러니까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계획 짜려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 계획 나오기 전에 사람들 미리 가서 토지 사버리면 집가 올라서 개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건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이라면 계획 짜는 중이죠. 계획 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없이 2년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실효되죠. 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또 뒤에서 배울 거지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필요해요. 요거 1년 내에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심의 없이 2년을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자, 이거 지정권자는 누구죠?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시군이에요. 다 할 수 있네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절차는 여기 제한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제한 지역에 시장 군수들 있겠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의견 청취를 들어봐야 돼요. 의견도 듣지 않고 그 관할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협심, 의견 들었으니까 협의 거쳐,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알려야죠. 네, 그것이에요.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얘네 3개 내용이고, 심의 거쳐서 3년 되고, 요 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심의 없이 2년 1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봤고요. 책을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책은 여러분이 좀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있게 돼요. 자, 제 설명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 했고요. 좀 지나가서, 자, 가로 2번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 청취, 가로 3번이 지역에 따른 허가 기준 있었죠. 이 지역에 따른 허가 기준이라는 게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5번, 가로 5번 성장관리 방안 절차 나와 있는데, 이 절차까지는 학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해 차원에서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6위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 보증 얘기였고요. 좀 넘어가서
큰 2번. 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있죠. 이 파트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쭉 넘어가서 큰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큰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는 제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4번, 큰 4번이에요.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여기 페이지가 111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로마자로 4번, 큰 4번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여기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죠. 조건부 허가 내줬었죠.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 중에서 환경위기 조였죠. 그래서 기반시설 있었죠. 기반시설. 자, 너가 아울렛 건물 지으려면 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너에게 허가를 해줄게.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걸었습니다. 그럼 이 도로라는 걸 설치하겠죠. 그럼 이 도로는 누구한테 소속이 되냐면 관리청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울렛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 비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이게 약간 달라요. 신설시설, 새로 지었다. 그러면 이건 관리청의 무상귀속이에요. 누가 했건 간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거고, 자,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폐기되는 옛날 시설들이 있겠죠. 그 옛날 시설은 어떻게 되냐면 행정청이 설치했다면 그 옛날 거는 행정청에 무상귀속됩니다. 새로 지어졌으니까 옛날 거 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니까. 그런데 비행정청이라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새로 짓느라고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정청의 설치 비용의 상당 범위에서 무상 양도해요. 이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만큼만 가져가야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중요하죠. 꼭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전 시기는 언제냐? 이전 시기는 행정청일 경우에는 통지한 날, 시설의 종류나 토지 세목을 통지한 날. 자, 토지의 세부 목록과 어떤 시설인지 그걸 통지했을 때 그때 소유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거고요. 비행정청일 때는 통지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은 날 그때 관리청에 무상귀속돼요. 자, 이게 그냥 절차가 다른 거예요. 행정청은 준공을 합니다. 공사 다 지어요. 다 하고 나면 통지를 해요. 근데 비행정청은 반대예요. 통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행정청이면 통지하는 거고 비행정청이면 준공검사죠. 그래서 요거 한 날 귀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귀속은 누구한테 되냐? 관리청에서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그 관리청에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가져가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나 하천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가고요. 그 외 재산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져갑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종래시설, 옛날 새로 지어서 줬죠? 옛날 시설 가져왔죠. 행정청에 무상 귀속됐죠.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거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면 안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 귀속된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수익금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목적은 사용할 수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써야지 그 엉뚱한 데다가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들어갈 설명은 기반시설 연동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계획은 했죠. 계획은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했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용이 필요한 거죠. 이용. 자, 이용 파트에서 어떻게 계획에 따라서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배운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배웠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반시설 연동제예요. 지금 이제 할 거죠? 기반시설 연동제. 네, 이 연동제가 끝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들어갈 겁니다. 시설 사업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구역이 2개 나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래요. 토지가 있는데 개발이 이미 엄청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지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누군가가 좀 더 증축을 하거나 빈자리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더 이상 개발 잘 못하게 개발 이익이 나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듬성듬성 돼 있어요. 여기에 맞게 기반시설도 적당히 조그맣겠죠. 근데 여기가 누군가가 지어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족하죠. 더 늘려야죠. 더 늘려야죠.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기반시설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얘 새로 짓는 애 때문에 그러죠. 얘한테 야, 너 때문에 기반시설 더 짓게 되니까 너 부담 좀 해라. 이 기반시설 짓는데 돈 좀 내라. 예,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둘 다 기반시설이 어때요?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시설이 부족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지을 수는 있지만 돈이 부족한 거죠. 그 자리는 넉넉하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개념을 정확히 가져가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도 되고 하는 겁니다. 네, 다 지웠고요. 자, 기반시설 연동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어느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었어요. 귀속에 대한 얘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그거였죠. 가로 2번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어떻게 해요? 기존 시설은 가로 2번 기존 시설은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그 얘기였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2번이 귀속 시기고요. 다음이 이제 챕터 9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예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지정 요건이 있어요. 지정 요건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데죠. 그리고 기반 시설은 어때요? 완전히 이제 설치 할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녹간농장은 아니겠죠. 그런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데고, 주상공은 개발이 지금 많이 된 데죠. 보통은 주상공 지역일 거예요. 그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이냐? 차량 통행이 현 지역에 지체되거나 아니면 도로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율 20% 미달한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면 한 20에서 30%는 도로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상업지역은 이보다 좀 많겠죠. 25%에서 35% 정도는 도로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도로를 지어야 되고, 공업지역은
이게 의외로 차량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10에서 20,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면적은 도로로 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20%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는 참고만 하세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에 20% 미달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2년 내 수도 용량을 초과하거나 또 2년 내 하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 2년 내 학교의 학생 수용이 20% 정해진 학생 수용 수에서 20%를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도시군 관리구역 그러니까 우리 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구역 뭐 이렇게 용도구역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금 학습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계, 기도, 지입밖에 없어요. 이거 외의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잘 속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쉽게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묶어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특광특특시군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해당 주민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왜? 여기 개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강화해서 사람들 불러놓고 의견 들어보겠다. 그 의견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니네 땅에 더 이상 개발 못해. 그러면 의자 던지고 막 가스통 갖고 와서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 안 듣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민 의견 안 듣고요. 그냥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럼 고시하게 되면 그 효과가 뭐냐?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해요. 완화 아닙니다. 강화해요. 그리고 건폐율은 따로 정해진 게 없는데 용적률은 정해진 게 있어요. 최대 한도의 50%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좀 간단해요. 대체로. 요거 설명드릴게요.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없어요. 지형도면 고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지형도면 고시라는 게 절차가 따로 없으니까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가 이렇게 어디까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인지 분명하게 지정해야지 어설프게 지정해놨다가 내 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분쟁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많아요. 그 얘기는 좀 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반시설 부담구역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시험에 나올 게 더 많다는 거. 네. 어디다 지정하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에요. 외의 지역에서 당연히 겹칠 수가 없죠. 겹칠 수가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뭔가 구역 지구 등이 해제되거나 변경되거나 또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돼요? 완화되는 경우. 그 다음 개발행위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다음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경우, 어디랑 비교해서요? 이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역에 속해 있는 특광특특시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체 지역에서 통계를 냈더니 인구 상승률이 15%래. 근데 여기 지역은 한 30%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죠.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기반시설 부담도 없이 얘네들 막 지어들 거 아니야. 그럼 기반시설은 부족해지고 이거 지으려면 돈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지정대상 지역에 2가 많아요. 숫자 2. 2가 많죠. 2만 생각해도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2가 많죠. 예. 그 다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작게 지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의 단위로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고 경계선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기반시설 부담을 했으니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해당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를 할 거예요. 그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그 설치를 할 건데 너무 이 부담구역을 조그맣게 잡아놓으면 도로 짓기도 애매하고 계획을 도로 짓는 걸 계획 세우기도 애매하고 공공시설 이용한다는 거 공공시설을 건축하기에도 계획하기에도 애매하죠.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크게 잡으라는 거예요. 크게 잡으라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지정해 놓고 또 뛰어나서 여기 하나 지정해 놓고 여기 하나 지정해 놓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어려워져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다음 경계선은 분명히 해야죠. 어설프게 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거기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그 비용을 받아서 뭘 설치할 수 있느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예요. 자, 7개인데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7개인데 그냥 기억하면 좀 어려워요. 이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학교 가는 길을 생각하세요. 학교 가는 길에 여기 뭐죠? 학교. 도로가 하나 있어요. 도로. 여기는 왼쪽은 공원이에요. 공원. 오른쪽은 녹지예요. 녹지. 자, 학교에 가면 뭐 있죠? 상하수도 시설 있죠? 운동장에 상하수도 시설 있잖아요. 요즘 없나? 상하수도 시설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게나 쓰레기 막 버리는 폐기물 처리장 있죠? 폐기물 처리장. 학교 외부에 있는 시설은 뭐 이게 다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왜 6개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상하수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7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을 하세요. 무슨 대학교니 뭐 대학원이니 이거 안 됩니다. 대학원 이거 안 돼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나중에 환급 해주냐? 환급 절대 안 해줍니다. 이 설치 다 했어요. 설치 다 하고 나서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도블록이라도 뜯어서 새로 까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환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차는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큰 차이점이 있죠. 네, 주민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대상지역 있는데요. 자, 대상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대상 건물이요. 대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있는데 건폐율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지으면 2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렇게 지은 집도 있을 거고 요거보다 좀 작게 지어진 집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어진 집도 있을 거고 빈 땅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 딱 200인데 증축하고 싶어. 그러면 요 부분 면적만큼 부담하는 거예요. 그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넘어서면 여기 200이 넘어가죠. 200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더 높였어요. 증축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물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니까. 부담구역 지정 전에 있는 거니까 물지 않고 얘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게 돼요. 자, 나 새로 지어. 새로 지어. 그러면 새로 짓는 것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0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부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시킬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면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까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리모델링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죠. 재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환경 면에서나 여러모로 좋으니까 리모델링 권장해요. 리모델링은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 농어촌 관련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나 뭔가 촉진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이 정도 개념만 가져가시면 모르던 지문이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담은 누가 하냐? 당연히 토지 소유자, 그 건축물 소유자가 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토지를 빌려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은 내가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임차인이 그 부담을 내는 거예요. 임차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그 해당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자, 비용 부담 절차예요. 자, 건축 허가를 받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이내 부과합니다. 2개월 이내 부과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허가 받은 자가 돈을 내는 거지, 아직 허가 받기 전에는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속을 수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세요. 허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이내 부과하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면 돼요. 납부 기간은 그렇고요. 그 다음 돈은 현금 카드, 직불 카드 뭐 다 되는데 중요한 게 물납도 된다. 물납도 된다.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중으로 해서 대신 대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납으로. 이 절차상 예정 통지나 이의 제기하는 과정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냐? 비용 부담은 어떤 계산 방식에서 주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개발밀도 챕터 9의 1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었고요. 쭉 넘어가서 2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 거기 설명 들어가 있죠. 여기 계산식이 비용 상정이 있어요. 쭉 넘어가서 페이지가 118페이지 정도 되고요. 가로 2번 비용의 산정이라고 있습니다. 비용의 산정. 여기 비용 산정까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비용은 기반시설, 여기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쓰는 거예요. 기반시설 표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까지 이제 발표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 이게 제곱미터당 비용이에요. 제곱미터당 비용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땅값 넣어야죠. 용지 비용 있고, 기반 시설 짓는데 민간한테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자, 국가 부담 비율이 있겠죠. 국가 부담하는 부담분이 있을 거예요. 국가 부담분 빼고 나면 여기에다가 민간이 100%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민간 부담률이 20% 됩니다. 20%. 부담률을 20%만 내요. 이 비용에서 20%만 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초과된 면적 200제곱미터 이 면적에다가 요거 곱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곱해서 그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지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죠. 자, 용지 환산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용지가 다 기반시설을 똑같이 유발시키지는 않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그게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지 환산계수입니다. 자, 뭐 주거지역이라면 0.3, 상업지역이라면 0.1, 공업지역이라면 0.1, 기타는 0.4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곱하기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건축물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게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시군구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공업교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시설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문서 만지거나 아니면 생활하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 0.7이에요. 비교적 낮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의료 폐기물 나오고 그러고 뭐 이제 뭔가 이 사람들도 병원에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은 이거보다 높죠. 0.9입니다. 의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숙박은 1.0, 1종 근생은 1.3, 2종 근생은 1.6이에요. 아무래도 1종보다 2종이 높죠. 그 다음 판매시설 1.3으로 1종 근생과 같고요.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 종교시설, 운수시설은 1.4입니다. 그 다음 관광휴게는 뭐 관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9예요. 높죠. 그 다음에 위락은 이것도 기억을 해도 돼요. 제일 높아요. 2.1. 아, 위락시설은 제일 높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없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0.7.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줄여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0.7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90%는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조금 까다로웠죠. 여기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기억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을 유발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영어도 구타 유발자 있죠? 주목을 부르는, 기반시설을 부르는 용도 시설에 따라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리고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산 중에 하나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 잠시 책을 보시면 다음은 책은 챕터 10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용 부분은 뒤에서 다루고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 사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